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최근 소비 침체에 외식업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지갑을 닫고 외식이나 술자리를 하지 않는 건 아니죠. 생각해보면 마냥 호황이어서 장사가 잘 되는 환경은 1990년대 말 IMF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히트 브랜드는 나오기 마련인데, 오늘은 오랜 시간 장사의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과 같은 환경에서 오히려 공격적인 확장을 하며 성과를 올리는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브랜드의 제작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가감없이 전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내 주점 트렌드는 정말 정신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던 시기 이 작가의 유행이 시작된 게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1900원 저가 맥주 열풍이 불더니 작년부터는 퓨전 요리를 앞세운 한식 주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한식 주점이라는 형태의 창업이 최근 각광을 받아서 그렇지, 한국 사람이 한식으로 술을 먹는 건 어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주점의 형태입니다. 요즘 한식 주점을 보면 트러플 감자채전 같이 굉장히 트렌디한 안주들도 많고, 막걸리도 독특한 형태로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생이던 2000년대 초만 생각해봐도 학교 앞에서 해물파전이나 닭도리탕 등의 주전자 막걸리를 마시던 게 한식 주점이었습니다. 결국 전통적인 주점의 모습들이 재해석되는 중인 건데, 사실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메뉴로만 장사를 잘해도 기본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부분에 집중해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손에 손잡고인데요. 이름을 들었을 때 88 올림픽 주제가로 그룹 코리아나가 불렀던 손에 손잡고가 떠오르는 중장년층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그 손에 손잡고를 모티브로 레트로 분위기를 살린 브랜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흔한 한식주점이라는 타이틀 대신 조금은 독특한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1980년대생 이상이신 분들이시라면 실제 당시에 이런 모습의 주택에 살았을 법한 인테리어와 응답하라 1988 등의 콘텐츠를 통해 그 시절 양옥집과 다방을 이미지로 알고 있을 젊은 층까지 관심 가질 만한 컨셉으로 이용 연령대를 넓히는 시도와 더불어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주말에 와서 식사할 수 있는 메뉴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주점의 형태지만 닭도리탕, 연탄구이 전문점을 표방하며 그 시절 한식 레스토랑에 가까운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코어 타겟의 설정 없이 전 연령대를 아우르겠다는 시도가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브랜드의 메뉴 구성을 보면 왜 이런 전략을 택했는지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닭도리탕처럼 우리가 꼭 술안주로만 먹는 메뉴가 아닌 식사 메뉴로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 메인으로 되어 있어서 점심에도 20% 이상의 매출 비중이 나온다는 점이었는데요. 제가 방문한 판교 직영점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답게 점심 장사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 점심 테이블 객단가는 최근 데이터를 보니 4만 원 중반에서 6만 원대로 꽤 높은 수준이었고, 저녁 테이블 객단가는 다음과 같이 9만 원대로 더욱 올라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평일 저녁 7시경에 매장에 직접 방문해 봤는데, 많은 분들이 웨이팅을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장사가 되는 곳을 보기 쉽지 않은데, 내부에도 수많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주방은 쉴 틈 없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손님도 많고 메뉴의 가짓수도 많아서 그동안 많은 브랜드의 매장을 방문해 봤지만 주방이 역대급으로 분주했는데요.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곳은 원팩 시스템이 아닌 원재료를 가지고 모두 직접 조리를 하기에 주방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비교적 오랜 교육기간과 높은 인건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며 특이했던 점은 입구부터 홀까지는 마치 옛날 다방을 옮겨놓은 모습이었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룸이 쭉 마련되어 있었는데 옛날 가정집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린 시절 이런 주택 거실이나 주방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셨을 법한 5, 60대 중장년층 분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보통 다른 트렌디한 한식 주점에는 2030 젊은 층만 가득한 곳에 비해 일반 음식점에 가까운 시도를 한 덕분에 이곳은 20대 젊은 여성분들부터 60대 남성분들까지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니 벽걸이 시계, 조명, 그리고 그 시절 다이얼 방식의 텔레비전까지 소품의 디테일에도 꽤 신경을 쓰신 모습이었는데요. 레트로 컨셉 브랜드는 여기 말고도 많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막상 이곳에 오신다면 디테일은 인정하게 되실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창업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 또한 뒤에서 데이터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잡고 다양한 메뉴들을 먹어봤습니다. 맛은 주관적이고 제작 지원을 받고 맛없다 말하기도 뭐할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깻잎이 들어간 닭도리탕과 연탄구이인 LA 갈비, 그리고 김치찌개 모두 평균 이상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닭도리탕, 연탄구이, 김치찌개 전문점보다 나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김에 싸먹는 육회는 여기 오신다면 꼭 드셔봐야 합니다. 왜냐면 이 김은 어디서 사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집에서 엄마가 구워주시던 것처럼 매장에서 일일이 구워서 나오는 김이라 마트에서 파는 김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매장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직접 다 조리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맛에 대한 보장과 원가율 절감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대표님의 설명에서 점주의 호불호가 갈릴지언정 타협점이 없는 이 브랜드만의 고집과 철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손에 손잡고는 현재 4곳의 직영점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구의역에 가맹점이 오픈하며 빠르게 매장이 확장되고 있었는데, 오토 운영은 절대 불가능해 점주가 직접 교육받고 매장에 상주하며 운영을 하지 않으면 개설이 안 된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 브랜드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바론 FNC가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야키토리 잔잔 때부터 적용해온 원칙이었는데요.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조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오픈 지원 기간까지 합치면 총 4주의 기간 동안 본사에서 레시피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인데, 본사 R&D에선 필수적인 소스류만 납품하며 매장에서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타 프랜차이즈에 비해 맛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방 난이도는 분명 올라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원팩으로 납품이 아니다 보니 매장 근무 인원의 요리 실력에 따라 전바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였는데요. 사실 이 브랜드는 이번에 가맹 사업을 확대하기까지 직영점을 무려 10년 가까이 운영해 왔었습니다. 이 브랜드의 전시는 수원역에 있던 제1회관인데요. 수원역에 사시는 분들께는 나름 인지도가 있던 매장인데, 이곳의 메인 메뉴가 바로 닭도리탕과 연탄 불고기였습니다. 실제 손에 손잡고의 메뉴 구성을 보면 제1회관에서 오랜 기간 판매하며 검증되어 온 메뉴가 계승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원팩이 아닌 원재료로 조리해 맛의 표준화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마친 현 시점에 가맹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연탄을 사용해 연탄구이를 하는 부분도 제1회관 때부터 시작된 부분이었는데, 본격적인 리브랜딩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10여 년간 운영했던 제1회관 수원역점도 현재 리뉴얼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곳의 다양한 메뉴 중 판매율이 높은 메뉴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가장 판매가 높은 닭도리탕을 비롯해 본사에서 직접 재료를 수급하고 매장에서 대부분의 안주를 만들기 때문에 식재료 원가율이 현저히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곳 판교 직영점 기준 주류 원가율 포함 평균 식자재의 원가율은 28에서 30%로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손에 손잡고 매장의 기대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떨까요? 판교점의 손익계산서를 받아 확인해보니 오피스 상권의 특성상 손님이 없는 매주 일요일 휴무를 하고 있음에도 일평균 매출 550만 원으로 월 1억 3천만 원 이상의 매우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이 매장의 경우 대로변 1층에 위치한 입지 때문에 임대료가 월 2,200만 원으로 매우 높았고, 인건비가 매출의 22에서 24%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2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임대료가 350만 원으로 낮은 수원역점은 영업이익률이 30% 후반까지 올라왔고, 실제 향후 매장의 월 평균 임대료를 1,000만 원 미만으로 잡으며 입지를 선정해 갈 예정이기에 이곳의 기대 영업이익률은 20% 후반대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손에 손잡고는 인테리어 퀄리티를 높인 만큼 그에 따른 높은 창업 비용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이 브랜드의 오픈까지의 총 창업 비용은 35평 기준 2억 원 내외였고, 그 중에서 인테리어는 평당 33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비가 높으면 본사에서 마진을 많이 취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도 의심이 되어 확인해 본 결과 인테리어를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며 단가를 낮추고 있었기에 본사의 마진이 높은 게 아니라 벽면부터 천장까지 목재 마감과 수입 벽지가 사용되며 시공비가 높은 것이었는데요. 실제 기존 브랜드 가맹점주 중에서도 외주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원해 진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같은 마감 퀄리티를 내기 위해 오히려 긴 시공 기간과 더 높은 비용을 지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높은 창업 비용이 허들이 되실 분들도 있겠지만, 본사는 급변하는 트렌드에 따라 2, 3년에 한 번씩 업종 변경을 고민해야 하는 매장이 아닌 한 번에 제대로 된 시설을 구축하고 오래 장사가 가능한 브랜드를 목표로 빌드업을 진행하는 중이었고, 실제 야키토리 잔잔의 경우도 지난 10여 년 동안 현재까지 총 45개 이상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과도한 다점포 전략은 지양하고 폐점은 단 4곳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매출 결과로 증명한 브랜드의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결국 중대형 규모 창업을 생각하며 어느 정도 예산을 준비하셨던 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그동안 제작 지원 콘텐츠를 만들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브랜드와 협업 없이 제작 인원들의 인건비를 감당하며 운영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유튜버들이 사례를 공개했기에 알고 계실 텐데, 브랜드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콘텐츠가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객관적인 시각으로 콘텐츠 제작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항상 성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